오늘 지방재정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주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님, 일본 지역활성화센터 하야시사키 오사무 이사장님,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전 총장님, 청주대학교 손희준 교수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주고 계신데요. 네, 일본이 2014년에 마스다 보고서를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통해서 발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10년이 경과했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과 또 한국의 상황이 대단히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좌장님 준비되셨으면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임승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라운드 테이블에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서 두 분의 기조 발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가 있고, 또한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먼저 두 분이서 강조하신 것처럼 인구가 적어진다는 관점이 단순하게 어떤 인구가 적어져서 유익이가 아니라 인구 구성 비율이 매우 심각하게 위험에 들어가고 있다. 즉 인구 구성에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저출산이 되면서 사회복지 비용 등의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점점점 커지고 세입 부분은 점점 약해져가는 그러한 위기가 하나가 있고, 또한 두 번째 위기로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가 다 농업형 국가가 아닌 초산업형, 그것도 4차 산업을 리딩하는 이러한 국가적 입장에서 과거 방식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같은 상황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을 받아들여서 소위 말해서 여태까지 한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해왔던 것에 대한 상당 부분, 특히 의료 복지 부분 또는 건설 현장 부분 또는 이러한 농촌 지역에서 했던 농업 인력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메꾸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은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속에서 두 분의 기조 발제가 이어졌고, 지금 라운드 테이블은 우리 청주대학교의 손희준 교수님, 그 다음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강성조 원장님, 그리고 지방세로 굉장히 유명하신 시립대학교 원희 전 총장님, 그리고 이제 막 발제하신 하야시사키 오사무 이사장님께 지혜를, 짧은 시간이나마 같은 지혜를 모아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윤희 전 총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손희준 교수님,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오사무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수기받은 원윤입니다. 먼저 지방 재정 문제를 보면 아까 이제 이주석 원장님 발표하신 것처럼 지방 재정도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또 굉장히 빨리 증가했죠. 2배 이상 세입과 여러 가지 재정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증가를 했고,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지출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동안 또 강하게 추진했던 이제 세원의 지방 이양 이런 또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근 10년간 최근에 지방 재정의 규모가 빨리 증가를 했다라는 특징하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변동성도 굉장히 이제 커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이제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국세 세원이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줄다 보니까 교부세가 줄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세입 추경까지 해야 되는 상황, 또는
이제 재정 그 기금까지 활용해서 세입 추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반면 또 몇 년 전에는 또 역시 부동산 경기가 크게 집값이 오르고 막 이래서 취득세라든가 이런 세수들이 또 크게 증가를 했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게 세수의 변동성이 커졌다. 특히 이제 소득 소비과세 비중도 확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이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논의됐던 이제 지방 소멸 문제,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특히 이제 그 지방 인구가 특히 청년층들이 이제 서울로 이전을 이제 올라오게 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직장도 서울에서 잡게 되고 또 지방으로 안 내려가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지방의 인구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특히 고령화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에 대학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서울에 그 초급 대학까지 합치면 서울의 대학이 50개가 넘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은 뭐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지방의 모든 젊은이들이 서울로 대학을 와야 또 좋은 직장을 잡고 또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에 머물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서울에 머물고 또 지방에는 이제 그 연령이 많으신 분들만 남아 있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과정, 특히 이제 그 인구 감소하고 지방 세수 관계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인구가 떨어지는 인구가 하락하는 그런 시군구의 지방세는 당연히 줄고요. 당연히 주는 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고보조금은 상당히 그렇게 줄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국고보조금이 줄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이제 국고보조금이 느는 또 그런 관계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지방 인구가 감소하면 재정 구조 자체도 자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또 중앙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이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이제 세원의 지방 이양이 뭐 물론 또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아침에 우리 박 실장님 발표하신 것처럼 뭐 주세를 지방세로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노력은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좋은 어떤 그 지방세 확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또 한편 이제 지방의 어떤 그 자체 세수 확보 노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건 자체 세수 노력 확보라는 건 아까 오전에 잠깐 이제 사회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제약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 실장님 발표하실 때 이제 말씀 나왔던 이제 국가와 지방 간의 세원의 공동 활용 방식 이게 이제 당연히 전제가 되고 있고 현재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유류세, 담배 뭐 이런 모든 그 세원들이 다 국가와 지방에서 공동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세지방세 배분의 대원칙은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짧은 법이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은 조항이 4개밖에 안 됩니다. 조항이 4개인데 1조는 목적, 2조가 국세가 이런 거 있다, 3조가 지방세가 이거 있다, 4조가 이제 그 중복과세 금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지는 않는데 또 지방에서 뭔가 신세원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까 지역개발세 확충 뭐 이런 과정에서 보면 뭐 이렇게 신세원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건 세원이 중복되는 그 법에 반영이 되지 않은 또 중복 세원에 대한 과세다 또 이렇게 또 원칙이 또 얘기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가 신세원 개발 이런 노력을 뒷받침하고 할 때도 그런 그 중복과세 대원칙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점 이제 우리 또 새로운 또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 이제 쭉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이런 이제 세원의 확대, 재원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라는 건 이제 이 자율과 책임이라는 대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고 기능도 결정하고 서비스 수준도 결정하면서 동시에 그 부담,
그 결과는 지역 주민들이 그걸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 지역 주민들의 재정적인 책임과 연결돼야 되고 그 핵심이 저는 지방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앙의 의존적인 재정 구조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뭐 지역에 많은 도로 뚫어달라, 뭐 시설 늘려달라 이런 요구는 다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하는데 그 하는 결과 그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 재원이 중앙에서 오면 당연히 누구든지 그 안 할 수 있겠네. 누구든지 다 얼마든지 하라고 하겠죠. 거의 한 경제학적 개념으로 한계 효용이 0이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0인 플러스인 한에는 얼마든지 그 규모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지방세 역할이라는 게 자치단체들이 뭔가 결정을 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늘리고 사업을 늘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그에 대한 부담의 일정 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지역 주민들이 인식이 돼서 과연 내가 이 돈을 내고 이 사업을 할까 이런 걸 결정하는 그 메커니즘이 나는 우리가 자주재원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방화 시대의 어떤 그 지방세 역할이 지금처럼 단순히 이제 재원 확보라는 수단보다는 좀 더 어떤 그런 자율과 책임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그 기제가 작동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일본도 뭐 탄력세율이라든가 뭐 이렇게 세율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우리나라도 뭐 50% 뭐 30%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거의 안 쓴다라고 하지만 실제 또 영국 같은 사례를 보면 영국은 우리가 지방세가 굉장히 작은 이제 비중이 작은 나라지만 실제 영국은 이제 각 모든 매년 그 카운슬 텍스의 세율이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이 되고 예산이 얼마고 중앙에서 오는 이전 재원이 얼마고 따라서 지방세를 얼마를 거둬야 되겠다라는 결정하에 세율이 결정되는 그래서 그걸 지역 주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에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지방 소멸 문제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생활 인구라든가 또 최근에 그 지역에 뭐 집 한 채 더 사면 그건 1가구 1주택에서 이제 뭐 1가구 주택수로 포함을 안 시키겠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은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이렇게 그 축소 도시 뭐 이런 개념에서 스마트한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과연 인구도 계속 줄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제 지방 교부세를 그냥 형평화 측면에서 똑같이 배분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시설들을 공동 활용하게 한다든가 모든 자치단체가 모든 시설을 갖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시설들을 서로 나눠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효율성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전략도 이런 인구 소멸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발표하신 일본 사례에서 그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관점은 굉장히 저희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핵심은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지역의 어떤 그 산업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젊은 사람들이 풀 수 있고 생각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따로 그 정리 요약을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그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특히 오늘 기조발제하신 하자키 선생님한테 질문 사실상 있으시면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청주대학교 선희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요. 워낙 우리 원윤희 총장님께서 많이 아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원래 라운드 테이블에 우리 임승빈 좌장님께서 질문지를 주셨는데 질문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답변 아닌 답변을 준비했던 걸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사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방 소멸이나 인구 문제, 저출생, 고령화를 한 10년 이상 먼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지방세연구원 창립 13주년이고 주제도 지방재정 세제 개혁 방안이다 보니까 지방 소멸이나 인구 절벽의 문제가 재정이나 지방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돈의 문제만으로 야기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서 대도시로 이주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비혼율이 급증해서 아이 낳기를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정말 다방면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셨기 때문에 지방 창생과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그동안의 연역이나 또 거시적인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그 성과가 나타난 것을 분석까지 하셨는데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과연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질문 한번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재정이나 세제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가 무엇일까? 이 부분은 우리 이주석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고보조금 문제를 크게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게 지방세나 지방재정의 문제라기보다도 소득세 구조에 있어서 아이를 낳지 않은 그 싱글 패밀리에 대해서 소득세와 또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에 대한 소득세 차이를 아주 급격하게 벌려줘야만 사실을 그런 국세로서의 어떤 그 아이 낳게 하고 돌봄이나 육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보완도 같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지방세나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수단이나 틀을 가지고 이 엄청난 변화를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세와 중앙재정에 있어서 각 중앙부처에서의 보조금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어떻게 매칭할 거냐. 단순히 보조금을 주고 지방의 돈으로 매칭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의 내역과 그 사업의 그 진도 이런 것들을 지방이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매칭 비율 자체도 지방이 결정하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직도 계속 지금 중앙정부는 보조 사업을 만들기에 급급할 겁니다. 지방은 실질적으로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앙정부 각 부처의 일을 대신하기에 급급해서 사실 인구 문제나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가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재정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아마 삼위일체 개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 평가는 상당히 상이합니다만 유사하게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한번 실질적으로 일본의 지방 창생이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획기적인 수단이 무엇이었는지 질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뭐 송 교수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하이지잡기 이사장께서 답을 해주실 것 같고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도 시간을 좀 드려서 한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강성조 지방시연구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 또 뭐 말씀하셔서 좀 시간이 점점 줄어드네요, 제가. 네. 뭐 저는 뭐 아까 인사 말씀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주제가 지방재정세제 개혁 방안인데, 또 그게 우리 이제 현실적인 문제, 또 일본에서 겪었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 차이점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까 일본에는 10년 전에 뭐 출산율이 한 1점대인데도 1점대 초반인데도 상당히 위협을 감지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은 0.7이거든요. 0.7이고 곧 뭐 원래 뭐 무너진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한 어떤 수치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연결돼 있고, 또 이게 어떤 작동을 하는 게 점점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이 똑같이 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좀 문제인데, 우리는 그런 어떤 연결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 있으면은 그게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과 또 다른 어떤 제도나 이런 거하고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아마 그런 걸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해결점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 됐다 보니까 이것만 하고, 또 이거 안 되다 하니까 계속 이런 건데, 종합적인 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회사에 좀 젊은 친구들, 20대 친구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고 대학생들하고 해보니까 다 생각들이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각자 생각하는 게 출산율이나 왜 결혼이 늦느냐, 앞으로 어떤 일 하니까 문제점이 다 다르거든요. 종합적으로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부분에 정말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세제가 어떻게 개혁하느냐, 어떻게 좀 가야 될까, 이런 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생 거기서 좀 하나 질문 드릴 거는,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 쭉 하면서 아까 한 300 몇 개가 지금 그래도 어떻게 좀 잘 뭐 좀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거기 이제 재정 세제 측면에서 보면은 교부세도 그렇고 또 세제도 그렇고 또 지방채도 해서 등등 해서 이제 많은 재정 세제 재원이 이제 투입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부분이 좀 그 역할을 좀 많이 했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재원 쪽에 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더 효과적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정말 이제는 재정 세제 기본을 우리는 좀 개혁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은 보면은 다 가다 보면은 전부 자기의 유리한 대로 하거든요. 교부세를 많이 받는 데는 교부세를 사수해야 되고, 소득세가 많은 데는 소득세를 사수해야 되고, 다 그렇게 좀 입장이 다 다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앞으로 정말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지역에서 맞는 게 있을 때는 어떤 세원이 와야 되는 건지, 재정이 더 많이 와야 되는지,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방향을 좀 갈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국세를 이양하고 똑같은 세원들을 해서 형평성 있게 똑같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런 게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게 뭐 이론적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 필요한 세원들은 그 지역에서 가져가고, 도저히 세원이 없는 데는 재원을 더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모형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또 그게 합의가 돼서 가야 재정 세제 쪽에 그게 되지, 모든 243개를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 10년 20년 동안 맴돌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하면서 좀 제도 개혁을 해나가면은 조금 어느 정도의 지방 시대가 좀 더 빨리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세 분께서 그 코멘트와 질문
그래서 그 하지사키 오사무 선생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남은 시간 우리 플로어에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견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いろい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カムサハムニダ。例えば30秒で話せるような話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私が考えるところを申し上げれば、一つはですね、やっぱり国民国家として、どの地域に住んでも一定程度のサービスは受けられるというための仕組み、それが言ってみれば、地方税を根っこに置いた交付税制度がそれを担保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ると思います。そしてそこの部分の地方税を強化するために、今先生のお話でもありましたけども、三位一体改革ということで3兆円の税減以上というのをやったこともありました。これは所得税から住民税に3兆円を移譲するというかなり大胆な改革でして、合わせて個人住民税の所得割というものが従来はある程度所得によって比例税少しこうなんていうんでしたっけ、増えていく税率が所得が高い人には増えていく、そういうその構造だったものを、やっぱり住民税っていうのは自分たちの地域のサービスをみんなで賄うためのものなんだから、ですから例えば共同作業で、農業用水をどぶさらいをするというのをみんなでやるというふうに考えると、お金持ちもお金がない人もかかる時間は一緒なんですね。みんな共同作業に出てきて一緒に仕事をするわけだから。つまり時間で考える。そうするとですね、一定税率ということに帰着してくるんですね。所得に対して、日本の場合は住民税を都道府県と市町村合わせて 10% にするというふうにしました。それによって住民税は所得の高い人にとってはその改革によって少し減り、所得の低い人にとっては倍ぐらいになったんですね、その時に。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形でやはり地域の会員であるということの自覚をしっかり持ってもらう。そしてそうやっていただいた住民税をしっかり使うという、そういう意識を高めていこうと、こういう取り組みが行われたわけです。でもちろんその分ですね、所得が高い人にかかる所得税は増えました、国税の。で住民税は減りました。そういう形でかなり大きな構造改革をやりました。ところが、地方交付税をこの時大蔵省財務省の力が強くて、バサッと切られたんですね。それによって日本の地方は非常な危機感を持ちました。その中で、島根県のある島の町は、このままでは交付税がこんなに減らされたら、成り立たなくなるということで危機感を持って、そして、町長が自ら自分の給料を半分にしたり、給料をじゃあ町長だけに半分にさせるわけにいかないから俺たちもと言って、職員たちが給料の身銭をいわば切って、そしてそれを最新鋭の冷蔵保管装置みたいなものに投資をして、そしてその島で取れるお魚を東京の料亭なんかに持っていく、そういったことを始めたんですね。でもちろん似たような取り組みをしたところは他にも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でもその島根のある島の町は非常にこれがうまくいって、そして高校もなくなりそうだったんですけども、今やその高校には都会から島留学という形で子どもたちが来て、逆に高校生が増える、そんなことも起きてますし、あるいは一回出ていった若者たちがやっぱり自分のふるさとで頑張りたいと言って戻ってきて仕事をする、そういったことも始まっています。ですから何が言いたいかというと、国民として共通のサービスを賄うための税財政制度、これはおそらく韓国も日本も同じようにしっかりしているんだと思います。あとはやる気を出した時にどんなお金を生み出せるか、
ということが今地域づくりの現場を見てて強く問題意識として思います。その2004年5年6年ぐらいでしたかね、三位一体改革、この時は今言ったように未銭を切って種のお金を作ってそれを投資をして当たりましたっていうそういう話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後のさっき言った10年前の始まりました地方創生では交付金というのを1000億円の交付金を作りまして、自由割と使い勝手がいい仕組みをまず作ったんです。ただ先ほど来いろいろお話が出てますけれども、ただお金を出すだけでは絶対うまくいきません。やっぱりその前提としてさっきもご紹介しましたけど、自分たちの地域の分析、どういう経済循環をしてるんだといったような分析、そして自分たちの未来をどうしたいのかという話し合い、感動的なところも見たことがありますけれども、徳島県の山あいの町ですけれども、住民たちがもちろん町の職員も一緒にもう延々と自分たちで議論をして、このままだとなくなる、町がなくなる、どうしたらいいんだっていうことを話し合ったと。そして最終的にたどり着いたのが、やっぱりここが希望が持てる場所にならなきゃ人なんか来ないよねっていう結論だったんです。じゃあ希望が持てる場所ってどういう場所？それを例えば福祉だったらどうか、あるいは住宅だったらどうか、教育だったらどうか、こういったように、じゃあこういうその教育の事業をやろうじゃないかというのを全部決めまして、それぞれに全部責任者を貼り付けたんですね。そして町長が宣言したんです。今回作った総合戦略計画は、作文で終わりじゃないと、全部やるんだと町長が宣言したんです。もうそれから10年ですけれども、見事に素晴らしい町になってきて、そして外からもたくさんの人が入ってくるようになりました。もちろん少子化対策という意味で直ちにそれが効果があるわけではな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しかしやはりその希望を持てる土地が増えてくれば、希望を持てる土地であれば家族を持とう、結婚しよう、家族を持とう、そして子供を作ろう、やっぱりこういう気持ちにもなると思うんですね。ですからいかにそういう地域を増や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そのために我々は人材の育成にも注目をしていると、こういうことであります。よろしいでしょうか。で、地方創生の詳しい話は後ほど平尾3時間補佐がおそらくやりますので、そちらの方をお楽しみにお待ちください。그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한 30분 정도까지 한다면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서 앞에 계신 분한테 질문이라든가 코멘트 하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국 분한테도 질문하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2월 두 번째 주에 오카야마 현의 나기조를 가봤어요. 슈세리츠 출산율이 2.95명, 일본 최고를 찍었고, 아까 우리 하이자키 선생이 발표하신 거에서도 일본의 그 상위에 그 랭크되어 있는 출생률은 대부분 시골 지역입니다. 비도시화된 지역이 대부분이고, 그 기초자치단체 한 100개를 봤더니 거기 대부분이 다 또 그 농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저출산되는 거는 한국에 일본에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역시 그 산업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고, 두 번째로서는 농촌 지역이 그냥 있는다고 해서 출생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가보니까 컴팩트 도시화를 시켰더라고요. 압축 도시, 아슈크사를 컴팩트. 그러니까는 그 나기조에 가보니까 한 1.8km 내에 주요한 그 가고자 하는 지역이 다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함께 공동 육아하고 공동체 살아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렇게 한국과 혹시 아신다면 비교해서 한국 왜 그게 안 되고 일본은 그게 되는지 혹시 이유라도 아신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大変難しい質問でありますけれども、確かにその地方の都市に非常に住民たちが満足感を感じながら暮らしていける、そして家族を持って子供を育てていけるというところが結構点在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事実だと思います。それはもともと日本の農村の気風みたいなものも引きずっている部分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し、あるいはその良き伝統みたいなものが失われた後にやはりその安心感ということをどうやって醸成をしていくかという時にコミュニティというところが非常に意識をされる、そういうことを意識して地域づくりをしてきた団体が結構あ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先ほどの表を、お手元にあれば見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いわゆる中央収入世帯ですね、東京が結局使えるお金は最下位、東京でものすごくお金がある人は楽しい暮らしができますけども、真ん中ぐらいの世代の人たちは厳しいんですね、非常に。で例えば一方で三重県、一番第1位でした三重県っていうところがあるんですけども、地味な県っていうと知事に怒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いい県です。ここが第1位だったんですね。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が少しずつ分かってきたっていう部分はあ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それから今申し上げたようなコミュニティ作りというのを意識をして、地域づくりをしているところが増えてきて、例えば北海道の東川町っていう町がありまして、これは旭川という町のすぐ横、空港からもすぐなんですけども、ここはどんどん人口が増えてます。今先生言われたようにコンパクトシティ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の魅力みたいなものっていうのがだんだん知られて人が集まってきたりしている、そういう地域も出てきてます。 예,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혹시 말씀하실 것, 이거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일본의 지역사회나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정촌의 도시계획, 우리로 한다면 도시계획 권한이 있거든요. 한국에는 그 권한이 자기 자신이 마을을 만드는 권한이 주민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는 제가 가서 그때 보니까 행정이 앞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앞서고 행정이 백업하는 시스템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활성화하는데, 한국은 읍면동까지 거의 모세혈관처럼 다 지도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주민들은 괴리가 되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은 그 공모사업을 따라고 오히려 더 반목과 갈등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좀 더 좀 변하고 그러려면 좀 개발 계획서부터 또는 예산의 분배, 또 공모 사업의 결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라운드 테이블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